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여야 대선 후보 4명의 세 번째 TV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추경과 방역, 대장동 개발 등 경제 이슈를 놓고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을 남기고 대선 레이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앙선관위 법정 토론은 첫 번째. 하지만 기자협회까지 포함 등을 하면 세 번째 TV 토론이었어요. 어제 TV 토론 이슈는 경제였습니다. 경제 이슈.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 금민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제 TV 토론 후보들한테 좀 누가 잘했는지 이게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좀 부탁할까요? 점수까지 주시면 좋을 텐데. 뭐 개량해서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건 자기 정책에 대한 설명력, 물론 뭐 토론 룰 때문에 좀 제약된 점이 있지만 설명력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라고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상대 후보의 취약점을 갖다가 파고드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좀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만 보자 그러면은 좀 윤 후보님께서 좀 어제는 좀 수세에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희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토론.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철학 그리고 방향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사실은 그냥 뭐 방향만 이런 게 아니고 경제 정책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는 봤습니다. 예. 봤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우선 방향 자체가 사실은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뭐 기업을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정부가 다 한다 그랬다가 네. 또 어떨 때는 뭐 세금을 깎아준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세금을 더 많이 한다 그랬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오락가락해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이제 윤석열 후보던가요? 두 번째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경우는 사실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민간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경제 성장하겠다. 그리고 또 그게 혁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세웠다는 뭐 이런 점에서 저도 평가하고요. 단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경제의 어떻게 본다라면 그런 어떤 이해도 부분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진보 진영의 어떤 그런 가치 그걸 아주 일관되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심상정 후보의 어떻게 본다라면 큰 정부 그리고 사실은 이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보 진영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어저께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목적 카드처럼 이 후보, 뭐다 윤 후보 이렇게 많은 견제를 했는데 뭐 역시 이제 제 머릿속에 가장 남는 거는 재정 건전성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말들 파퓰리즘과 한번 자기가 붙겠다 한 이런 부분들은 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이 조금 후보의 평가를 조금은 달리하셨는데 어제 토론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 후보들의 경제 공약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 내용에서 주고받은 그런 공방을 토대로 볼 때 소장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에 조금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두 사람의 경제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적인 공약을. 일단 이재명 후보 경우에 뭐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전환 그리고 공정, 성장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그린 뉴딜을 강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디지털 전환하지 않으면 이 초격차가 생기고 이 후퇴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떤 성장이냐 수치로 5를 제시하고 있지만 555. 네. 네. 이건 이제 목표고 어떻게 달성할 건가 그 방법이 중요한 건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돋보인다고 생각했던 점은 예.
뭐 재정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국가주의다 이렇게 공격도 하지만 네. 사실은 뭐 바이든 정부라든지 EU가 다 하고 있는 방식이고 국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일제 재정을 마중물처럼 혁신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고 네. 그리고 결과가 더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그렇게 잡아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를 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별 지점에 있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공약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혁신 능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능력 그리고 분배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민간이 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뭐 어신성 컨센서스 이후 신자유주의 스탠다드를 그냥 되풀이한 거다. 다만 다른 점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되풀이한 다만 다른 점은 약자에 대한 어떤 뭐 구조, 네.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의 제공, 그리고 뭐 과정에 있어 공정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온정적인 신자유주의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한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온정적인 신자유주의 어떤 기조를 좀 주장하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재정 투자를 중시해서 국가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 국가주의. 그게 어제 그렇게 탁 정면으로 부딪힌 뭐 정책 철학적 확실히 다른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뭐 그다지 저는 뭐 그런 거는 보이질 않았고요. 사실은 어저께 뭐 555 이재명 후보가 말한 거. 이재명 후보의 555가 네, 555가 5대 선진국, 네, 5대 선진국. 국민소득 5만 달러, 달러. 코스피 5천. 5천. 네. 뭐 근데 그 내용이 뭐 어저께 이렇게 토론됐던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어떻게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를 아주 매섭게 했죠. 어떻게 했죠? 아니 무슨 뭐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때 747 이야기한 거랑 아하. 뭐가 다르냐? 당신은 그러면 이명박 그 대통령의 뭐 아바타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심 후보가 예리했다 보는 거는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간신히 넘잖아요. 근데 지금 임기 5년 동안에 5만 불 간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말 맞거든요. 심 후보가 말한 대로 단순 계산해 보게 되면 예. 경제 성장률을 대략 한 7.5% 정도 해야지 이게 5만 불이 되는 겁니다. 5년 동안 하려고 그러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이 지금 3%도 지금 힘든 마당에 예. 7.4%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 이게 그 제대로 한번 계산도 안 해보고 한 이런 거로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코스피 뭐 5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대통령 후보들이 주가 뭐 부양하고 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별로 재미 본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막 이 코스피 띄운다고 했을 때 네. 단기적으로는 좀 띄울 수 있습니다. 그게 포퓰리즘의 특징이에요. 근데 포퓰리즘의 가장 대가는 뭐냐 한다면 언제든지 주가는 장기간에 지나게 되면 포퓰리즘의 코스트를 반영해서 떨어집니다. 네. 그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5 공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좀 이 내용 부분을 어떻게 본다라면 5 숫자 가지고 지금 흔들릴 정도 국민들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국민 수준이 지금 무지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옛날 747 할 때도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MB의 747. 네, MB 747을 심상정 후보가 어저께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좀 이 심 후보의 어떤 지적이 압박했구나 싶고요. 예. 그다음에 윤 후보 경우는 어저께 이제 뭐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꺼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공격을 당했죠 안철수 당했죠. 후보한테.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것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게 디테일을 갖췄다라면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빤한 거거든요. 예.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뭐겠어요? 디지털 경제에다 데이터 경제 합친 건데 디지털 경제라는 건 우리가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ICT 기술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생산 요소로서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금 과거에 우리가 보통 생산 함수라 그런다면 예. 자본, 노동 거기에 대해서 뭐 토지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의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생산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윤 후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있었다란다면 그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건 디지털 경제에다가 데이터를 더하는 건데 따진다면 우리가 무슨 생산을 하는데 자본 노동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데이터라고 하는 가장 핵심 요소가 있는 게 그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란다면 제가 볼 때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는 아마 굉장히 좀 호소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소장님 그렇게 얘기를 못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고도 안철수 후보 자기 공격을 공약에 했는데. 대한 소화력이 좀 떨어졌겠죠.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쨌건 두 후보의 경제 철학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3법도 문정부 때 통과된 거고요. 그리고 네.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공약들이요. 다만 이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건가 이게 다른 건데요. 사실 어제 그 뉴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뉴딜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어제. 근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건 뉴딜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가의 공공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에. 예를 들어 아폴로 계획이 있었어요. 네. 아폴로 계획 때 이 미국 정부의 투자로 발전한 기술들이 ICT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민간 홀려 들어가서요. 아폴로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민간의 ICT 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적인 이 트렌드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대대적인 이 그린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 공공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역시 공공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민간 재정도 이 만들어내고 그러지만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EU의 그린 딜 프로젝트입니다. 이후에 그린딜 프로젝트예요. 그린딜? 네. 그러면 여기서 좌우 보수 진보 문제가 있느냐? 저는 윤석열 후보 공약이 보수 후보로서도 조금 부족하다. 이거는 과거의 구보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그린딜 그 프로젝트를 영국 정부에서 제일 처음 했던 정부는 테레사 메이의 보수당 정부였어요. 보수당 정부가 사실은 이 공공 투자를 통한 그린 전환을 시도를 한 거고, 그럼 왜 이 공공 투자가 꼭 필요하냐? 시장이 혁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시장이 왜 혁신을 할 수 없느냐? 예.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인내 자본, 국가의 공공 인내 자본을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 리스크가 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선뜻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단기 경영 성과,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예. 뭐 주주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이 경제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초 투자자로서 공공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뒤는 이제 기업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뭐 디지털 전환에 135조를 쓰겠다 이런 것은 그 5년 동안 네. 그리고 그린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재명 후보의 특유한 공약, 한국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특유한 공약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건 스탠다드다. 현재는 그러니까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다 그냥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보수다. 낡은 보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뉴딜식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때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다 민간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그건 봤나요?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 대통령, 뭐 위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소환한 거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했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공황이라 그래가지고요, 금융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과 당시 뉴딜의 대공황 전혀 상태를 다르죠. 비교한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 좀 썩 어울리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 당시 대공황의 경우에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실업률 자체가 한 40%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그때는 은행이 다 이렇게 문을 닫았고요. 예. 심지어는 미국의 대학도 엄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우는 뭐 코로나 방역을 잘했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뭐 다른 데보다 선방했다고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위기라 그러면서 자꾸 루즈벨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네.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 당시에 했던 경제 위기랑 지금 이야기를 비교를 하냐 그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이 국가 주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게 정부가 인프라 투자해야 되는 건 뭐 대찬성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연구개발에 정부 지출 비중이요. 네. OECD 국가 제 1등입니다. 우리 정부가 GDP 어마어마하게 대비 투자를 정부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 그렇습니다. 비중이 제일 높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GDP 대비 교육 지출 부분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 부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 한다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이게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구개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정부가 투입했는데도 별로 성과가 없고 그다음 교육을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고 많은 걸 했는데도 뭐 그냥 학생들은 다 사교육을 가야 된다든지 중소기업은 그렇게 했는데도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과 비교하면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라면 경제의 어떤 판을 바꿔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윤석열 후보는 그 민간 주도라고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우리가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사사건건 주면서 네.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온갖 도덕적 해이가 있고 그게 부패가 있고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기서 조금 주제를 조금 더 네, 바꿔서 네, 어제 또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우리 GDP 대비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계속 물어봤죠. 이재명 후보에게 국채 발행을 얼마큼 해야 된다는 얘기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돈을 좀 더 써야 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어제 그 GDP 대비 적정한 국채 발행 비율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이제 하신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현재 뭐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제일 낮은 수준이니까 더 늘릴 여력이 있다 이런 정도로 말했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기축통화 문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기축통화 국가 기축통화. 네. 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도대체 그렇게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럽화도 기축통화거든요. 유로화. 네. 네. 그런데 유럽 통합의 조건이 GDP 대비 60%를 채워라. 그래야 이제 유럽에 가입할 수 있다. 2000년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 경제 위기가 나면서 다 이제 뭐 100% 넘고 뭐 이렇게 됐죠. 뭐 중심 국가까지 유럽에. 그래서 이제 채무 비율이 올라간 건데 이거는 기축통화 국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경제 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먼저 땡겨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른 문제지 기축통화 국가면 할 수 있고 그런데 한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못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국채 발행의 적정선을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로 따를 수 구분하는 없다. 것보다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렇죠. 조금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이야말로 뭐 대표적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긴축과 이 확장이라는 게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졌지 기축통화 국가니까 막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는 뭐 코로나 때 어제 방송에서 나왔지만 대개 OECD 국가가 한 15% 정도 썼는데 한국은 뭐 5% 정도 썼다. 그러니까 더 많이 써야 된다. 뭐 코로나 때 못 썼으니까 코로나 회복 뭐 재정 투여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도 얘기에서 상황에 대한 논쟁으로 갔어야 되는데 기축통화냐 아니냐, 기축통화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제가 좀
잘못 논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기축통화국 논쟁, 시청자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데 국제 결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통화를 이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곧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어저께 사실은 놀랬던 부분이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국가 채무 너무 많아진다 걱정을 한 거 아닙니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국채 발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국채 발행에도 문제 없다 하면서 결국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국과는 좀 그게 나은데 우린 그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우리 기축통화국 금방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후보 경우는 그다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원화가 뭐 이게 국제 글로벌 뭐 수단으로서 얼마나 이용되냐 보면 지금 한 2%입니다. 2%? 2%밖에 안 돼요. 외환거래에서 원화의 이용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국가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네. 지금 얼마 전에 IMF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국가 채무의 악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 채무가 올라가는 2026년 속도가 가면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되게 되면 2022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2026년까지도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버리게 되면 현재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2026년도면 가장 지금 나쁜 나라가 되는데 지금 속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속도가 절대 수준이 아니라. 속도가 난 그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만일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땐 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점 부분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거 네. 어떻게 막 재정건전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서 곤란하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비교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 우리가 뭐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선진국이지만 그 나라는 100% 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동경하고 더 좀 어떻게 보면 따르고 싶은 나라가 어딜까요?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북부 유럽입니다. 그쪽은 낮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대략 30~40%대예요. 그래요? 예, 우리가 적어도 2017년대까지 한 40% 정도 방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나라들 경우는 굉장히 재정이 양호하고 반면에 남부 유럽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지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교를 굉장히 나쁜 나라랑 비교하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OECD 평균을 해보게 되면요. 대략 그래서 한 60~70%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기는 한 30%, 30~40% 수준이고 지금 100%가 넘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이 정치권에서 툭하면 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뭐 비율이 별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예.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선진국들, 쇠락한 선진국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정말 잘 나가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금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채 비율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한다는데 우리 김태기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유럽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뭐 비교 기준을 간다 그러면 우리 경제 규모가 좀 다른 북유럽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 아닐까 싶어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여력은 남아 있다. 60~70%까지 한국의 경우에 지금 뭐 50%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력은 있다라는 건데 이 재정 건전성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당장 그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혁신 투자를 위한 것이든지 지금 당장 써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땡겨 쓰는 게 이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제 안철수 후보만 나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권이 다 사실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토론만으로 보면 우리 김 소장 말씀처럼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생각 같아요. 안철수 후보만 이 재정적재 확장과 한은 긴축이 엇박지 않느냐 문제다 이런 지적을 계속 안철수 후보 하던데 그 지적 자체는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저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도요. 저는 확장 재정이라기보다는 어저께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네. 특이하고 그리고 또 저 말은 맞다. 귀담아 들을 만하다 싶었던 게 뭐 무슨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런 뭐 소상공인 예. 이런 데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은 재정의 어떤 원리 가지고 자기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상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거기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네.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당연히 재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전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윤 후보를 그냥 일반화시킨 확장 재정으로 보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윤 후보가 이제 방점을 두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민간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투자에 나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그런다면 결국은 우리가 정부가 이 재정으로 다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예.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정말 필요할까요? 기업이 위기에 빠질 때, 가게가 위기에 빠질 때, 마지막 어떻게 보루가 지금 정부인데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남부 유럽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남부 유럽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남부 유럽이 남미처럼 바뀌는 게 바로 그 이유고요. 북부 유럽도 한때는 재정이 악화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북부 유럽은 90년대부터 해가지고 네. 노동개혁, 복지개혁, 재정개혁하면서 그걸 싹 바꾼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음 이슈로 좀 가보고 싶은데 어제 또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좀 차이나는 부분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증권거래소 폐지를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단 말이죠. 소장님 그 두 후보의 그 주장 어떻게 보세요? 양도세 폐지하자, 거래세 폐지하자. 네, 일단 뭐 심상정 후보하고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양도세 폐지는 주식 양도세 폐지. 부자 감세 네. 아니냐, 주식 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 아니냐, 그리고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윤석열 후보도 이 공약 그 재정 추기해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출 조정을 이게 가능한 건지 결국은 뭐 국채 발행 확장 재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260조 후보가 주장하는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다. 그렇죠. 260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만만치 않죠. 그런데 사실 어디에도 재정 마련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세 공약은 되게 많아요. 주식 양도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연 이제 양도세 폐지가 정당한 건가?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데 과세를 하는 건데 양도세를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갖다가 일원화해서 하든지 뭐 다른 대책 없이 이렇게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심 듭니다. 후보한테 많이 공격을 당했죠. 네. 윤 후보가. 네. 김태희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대선에 재미나는 게 뭐 증권거래소 폐지, 증권거래소. 주식 양도세 폐지, 뭐 공매도 개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주가 5천. 이게 지금 우리가 동학개미가 1,000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가 사실은 이미 대중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따라 가지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역대 선거에서 못 봤던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치로 봐가지고는 뭐 어쨌든 간에 증권거래소든 이 주식 양도소득세든 그런 경감 줄여주는 게 당연히 동학개미들 입장에서 전체로 좋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뭐 부자 감세를 한 이런 부분은 대기업 그렇습니다. 네. 대기업하고 사실은 이제 자본이 네. 큰 자본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 편법 승계를 도와주는 꼴이다. 네, 뭐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심 후보가 이야기한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빼주게 되면요, 사실은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 세금을 피하려고 다 매도를 했을 때 개미들이 완전히 그 정말 손해를 보거든요. 손해를 그래서 볼 수 제가 있다. 볼 때 이 예. 문제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 이게 무슨 특정한 계층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발전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준비한 주제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야
대선 후보 4명의 어제 열린 경제 토론에 대한 평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